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회로 이론 및 지역공학 중간고사 대비 특강을 간단하게 좀 진행해 보겠습니다. 일단 한 30페이지 정도 되는데 여러분들이 시험에 대해서 혹시라도 좀 부담을 가지고 있을까봐 그 부담을 좀 덜어주고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공부한 내용 한 번 더 요약하는 이런 기회를 갖도록 하죠. 자, 먼저 이 전류와 전압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할 텐데요. 여러분들이 어려워하는 건 요 두 번째 요거였죠. 그러니까 Q는 I를 적분해서 I는 Q를 미분해서 이렇게 나오는 거였는데 요거 이제 미분은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쳐도 적분이 조금 어려워서 이제 문제가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실제 나오는 문제들 중에서 이런 문제가 조금 좀 어려운 문제 같죠. 그래서 전류가 t의 제곱 더하기 2t로 이렇게 이제 주어져 있어요. 이렇게 돼 있을 때가 이렇게 이제 집어넣으면 되겠죠. 여기 이제 i에 대한 식이죠. i에 대한 식을 여기 집어넣고 t에 대해서 적분하면 되는데 시간이 처음부터 얼마 동안 3초 동안 그랬으니까 여기 이제 3을 집어넣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적분해서 t제곱을 적분하면 3분의 t의 세제곱이고 2t를 적분하면 t의 제곱이죠. 근데 거꾸로 얘를 미분하면 얘가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이거를 미분해서 이렇게 이제 만들어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구간은 0부터 3초까지 3 집어넣으면 27이고 3으로 나누면 9가 되겠고 여기서 다시 3 집어넣으면 9가 되겠죠. 그래서 9 더하기 9는 18이 돼서 18쿨롱으로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또 이제 다항식 정도가 나왔을 때 좀 이제 제곱이 나오면 좀 어려운 거고 제곱이 아니라 이제 그냥 t 나오면 좀 쉬운 거고 어쨌든 이제 적분을 해서 이렇게 구해진다. 이런 내용 좀 알고 계시고 그리고 이제 다음 형태 보게 되면 저항의 연결 이렇게 나왔는데요. 직렬 연결과 이제 병렬 연결 이런 게 있죠. 저항에서는. 그래서 직렬 연결에서 나오면 저항을 다 더하면 전체 이제 저항이 되는 거고 병렬 연결은 이제 역수의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전체 저항을 다 더해서 구하는 방법이 있겠고 여기서 이제 문제가 될 수 있는 게 이렇게 이제 어떤 회로가 주어져 있어요. 이제 직렬 회로가 R은 2옴, 6옴, 4옴 되는 회로가 주어져 있을 때 전체 저항 구하는 문제. 그리고 여기 이제 흐르는 전류니까 전류는 저항분의 전압이 되겠죠. 이렇게 해서 전류도 이제 구해볼 수 있고 각 저항에서의 전압을 구하시오. 이거는 이제 부분압이죠, 분압, 그죠? 그래서 전체 각각의 저항에서 저항 그 전압은 전류 곱하기 저항 이렇게 구해도 되고 우리가 이제 분압 법칙을 사용해도 되죠. 분압 법칙을 사용해서 구할 수도 있습니다. 먼저 이제 키르이호프의 법칙을 좀 한번 먼저 보죠. 키르이호프의 법칙 보면 이제 전류가 이렇게 들어오는 건 플러스, 나가는 건 마이너스 이렇게 잡은 거죠. 여기 5하고 여기 이제 3이 들어오죠. 들어오는 양의 총합이 8이에요. 나가는 거 합의 총합도 당연히 8이 돼야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i3가 안 주어져 있다 그러면 i3 값이 얼마인지 이제 구해낼 수 있는 거죠. 여기 이제 주어지지 않았을 때는 이렇게 이제 KCL을 적용하는 거다. 이런 얘기고 이 경우에 이제 미지 전류를 구하시오 그랬으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여기서는 어떤 게 미지 전류인지 봐야죠. 그래서 I1, I3, I2, I4 이렇게 모르는 게 많지만 다 구해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점에서 들어온 전류, 나가는 전류 서로 같아야 되고 이 점에서도 들어오는 전류, 나가는 전류 더한 거 같아야 되고 이 점에서도 각각의 I1, I2, I3가 다 이제 구해줄 수 있겠죠. 이런 과정에 의해서 그래서 이제 기본은 이런 형태로 이제 문제를 출제하려면 이렇게도 이제 출제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이 정도는 한번 보시고 다음에 아까 앞에서 이제 분압법칙 얘기를 계속 하려고 했었는데 분압법칙의 경우에는 이제 직류고 분류법칙의 경우는 이제 교류죠. 교류가 아니라 이제 병렬회로 잘못 얘기했네요. 분압법칙은 직렬회로에서 이제 쓰게 되는 거고 분류법칙은 병렬회로에서 이제 전류값 구할 때 분압은 직렬회로에서 전압값 구할 때 이렇게 이제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복잡한 회로가 있다고 하더라도 결국 이 위에 있는 단자와 아래 단자 사이에는 다 이제 플러스 단자와 마이너스 단자 사이니까 다 동일한 전압이 이렇게 걸리게 되는 거고 전압이 같지만 저항이 다르면 전류도 달라지겠죠. 그래서 I는
Rx분의 RT, IT 이런 식으로 해서 각각의 흐르는 저항을 다 구해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IX는 Rx분의 RT 곱하기 IT 이렇게 이제 구해지는 거고, 여기 이제 Rx와 RT를 구하는 이제 과정이 각각 이렇게 있는 겁니다. 그렇죠? 여기 이제 RT, Rx는 이제 각각 주어져 있는 거죠. 여기 이렇게. RT는 이런 식으로 이제 구해지는 거죠. 그래서 이건 이제 병렬 회로에서 저항을 구하는 방법이었습니다. 이렇게 이제 구해지고, 가장 간단한 형태는 이렇게 이제 한 단자에 두 개의 저항이 병렬 연결됐을 때 여기 I1을 구한다든가 I2를 구하는 건데, 식의 형태를 보면 전체 저항분의 반대쪽 저항 이렇게 돼 있는 거죠. 전체 저항분의, 근데 이 전체 저항은 사실 이 두 개를 그냥 더해서 이 저항인 거지 실제로 이 전체 저항은 아니죠. 전체 저항은 뭐가 되겠어요? 이게 이제 전체 저항이 되는 거죠. 합분의 곱, 그렇죠? 저항이 되는 거고, 그래서 이게 두 개의 저항이 합분의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죠. 합분의 반대쪽 저항 이렇게 그죠? 그래서 이제 I1이나 I2를 구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이제 너무 길게 하는 것도 여러분들한테 또 부담이 되니까 간단하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이제 세 개의 저항이죠. 각각의 저항이 흐르는 전류로라든지 분류 법칙을 쓰면 되겠죠. I1, I2, I3는 이 경우에는 어떻게 구해요? 전체 저항을 먼저 구해야죠. 전체 저항을 구하고 각각의 R1, R2, R3 거 구해줘야 돼요. 자, 이래서 물론 이제 전압이 구해지면 전압으로 이제 구할 수도 있겠죠. 자, 이거 이제 결과는 이렇게 이제 일단 전체 저항을 구했죠. 전체 저항이 7분의 4 이렇게 이제 구해지고, 그리고 각각의 저항이 이제 R1, R2, R3, 1, 2, 4 하나 있잖아요. 그래서 IX는 어떻게 구하죠? IX는 RX분의 RT 곱하기 IT. 그죠? 이렇게 이제 구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I1을 구할 때는 R1분의 RT 곱하기 IT 이런 식으로 구해서 이제 8A가 나오게 되는 거고, I2 같은 경우는 이제 R2분해를 해주면 되겠죠. R2분해. I3 같은 거라면 R3분해 이렇게 줘야 되지. 이거를 합분해 뭐 이렇게 이런 식으로 나타내면 안 돼요. 예, 그렇게 하면 틀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이렇게 이제 전형 본래의 본래의 값들을 우리가 여러분 적용을 해줘야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정리를 해주면 되겠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우리가 휘스턴 브릿지라고 하는 걸 공부했었어요. 휘스턴 브릿지의 경우에는 간단히 얘기하면 결과적으로는 반대쪽 저항이죠. 이렇게 서로 마주보는 저항의 곱이 같은 거예요. 그죠? R1과 RX, R2와 R3의 곱. 그죠? 그래서 R1과 RX, R2와 R3의 곱. 그죠? 이 곱이 같으면 이렇게 돼 있으면 이때는 이제 평형 상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평형 상태가 되면 가운데 이 RG 검육이나 또는 여기 이제 저항이 연결되어 있어도 그 저항의 역할이 없어지죠. 그냥 어차피 전류가 흐르지 않게 되니까 이렇게. 자, 그래서 이런 과정으로 이런 문제를 풀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보시면 예제에도 보시면 3하고 24의 곱이 72죠. 6하고 12의 곱이 72니까 대각선 서로 마주보는 대각선이라기보다는 이제 서로 마주보는 저항의 곱이 같아서 얘는 이제 평형이 되는 거고, 그러면 가운데 있는 구음은 있으나 마나한 거예요. 연결해주나 안 해주나 동일한 회로가 돼버리는 거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는 거죠. 이렇게 3과 6의 이건 뭐라고 할까요? 이건 3하고 12의 직렬과 6과 24의 병렬로 봐도 되고, 3과 6의 병렬과 12와 24의 병렬의 직렬로 봐도 되고, 결국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전체 저항을 구해볼 수 있는 겁니다. 전체 저항은 이렇게 15와 이 30의 병렬이 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표현해서 전체 저항이 이제 20옴으로 이제 표현이 되는 거고, 물론 여기에 이제 15옴이 있으니까 15옴하고 더해서 25옴이 돼야겠죠. 이렇게 이제 구해줘서 전체 전류를 구해줄 수 있는 거고, 각각의 지선의 전류도 구해줄 수 있겠죠. 네. 각각의 지선의 전류를 구하는 건 예를 들어서 R1, R4에 지나는 전류는 여기 지나는 전류, 여기 지나는 전류니까 그때는 이제 분류 법칙을 써도 되는 거고요. 그렇죠? 자, 그리고 순식값과 위상, 이게 이제 교류에 대한 설명이 되겠는데요. 교류에서 이제 사인파 전압이 이렇게 이제 주어지면 이게 시간에 대해서 좀 더 앞에 올 수도 있고 더 느리게 올 수도 있고 이렇게 되죠. 이제 위상이 다르다 이제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어떤 이제 기준 위상, 기준 파형보다 이건 더 뭐예요? 더 앞에 오는 거죠. 시간이 앞질러서 왔으니까, 그렇죠? 더 앞에서 오는 경우에는 요 위상 안에 들어가는 각도에 들어가는 요 세타가 이제 플러스가 돼서 들어가는 거고, 반대로 생각하면 돼요, 여러분들은. 세타가 마이너스 쪽에 있네, 그러면 먼저 왔네죠. 먼저 왔네, 그러면 플러스로. 자, 플러스 쪽으로 이렇게 늦춰졌죠. 늦춰져 있으면 마이너스로. 그래야 이제 더 먼저 오는 거니까, 그렇죠?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여기 이제 위상하고 이건 최대값이죠. 최대값, 그죠? 우리가 피크 값이라고 표현하는 최대값의 값을 이렇게 써줘야 돼요. 여기 이제 시로값 써주면 안 되고, 그죠? 그럼 시로값은 어떻게 해요? 루트 2로 나눠서 이 VM을 루트 2로 나누면 그게 이제 시로값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첫 번째 그림은 이제 최대값이 달라지는 그림을 표현해 준 거고, 오른쪽 영역에 있는 그림들은 위상이 빠르다, 느리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주게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교류에서 이제 또 많이 나오는 질문들이 파형률과 파고율 이런 것들이죠. 파형률, 파고율, 그리고 각각의 교류 형태의 파형들 아니면 뭐 직류라고 하더라도 정연파나 정연반파, 삼각파, 구형파나 구형반파 이런 것들이 이제 출제가 자주 되는데 정연파나 정연반파는 당연히 이제 암기를 하고 있어야 되고 가끔 이제 구형파들이 자주 또 출제가 되는 겁니다. 파형률이라고 하는 건 평균분의 시료값이다. 평균분의 시료값. 그리고 파고율은 이제 파동이 얼마나 높은 거니까 이제 최대값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파고는 최대, 그죠? 파고는 최대값을 물어본다. 그래서 파고율은 시료값분의 최대값. 또 기준은 시료값을 잡아요. 시료값분의 최대값. 파형률은 평균값분의 시료값. 뭐 이렇게 주어져 있으니까 우리는 외우는 수밖에 없어요. 그죠? 자, 시료값 같은 경우는 이제 수식으로 외울 때는 이렇게 제곱을 평균한 거다. 제곱을 평균했으니까 루트를 씌워줘야 다시 원래 이제 단위로 돌아오겠죠. 평균값은 단순히 더했다가 나눠주는 건데 교류의 평균값은 플러스일 때와 마이너스일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플러스일 때만 평균해주는 거고 마이너스일 때까지 다 평균해주면 플러스 마이너스 다 더해져서 아예 제로가 나오니까 의미가 없어진다. 이렇게 보면 되겠어요. 그래서 정연파의 경우에는 최대값을 루트 2로 나누는 게 시료값이고 정연반파는 2로 나누는 게 그리고 파형률과 파고율은 이런 정의에 의해서 이제 구해지면 되는데 대개는 이제 문제를 빨리 풀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많이 외워주는 편인 것 같기도 합니다. 구형 반파는 아주 간단하죠. 시료값을 루트 2로 나누면 그게 시료값은 이제 최고값을 루트 2로 나눈 거고 구형파는 그냥 그 자체가 시료값이죠. 사각형파니까요. 그렇죠? 구형반파는 절반만 있으니까 2로 나눈 다음에 루트를 씌워줘서 이렇게 이제 루트 2분의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고 평균값은 이거 역시 이제 평균이니까 구형반파는 2분의 이렇게 이제 나오게 되겠죠. 파형률의 경우에는 이제 이 정의에 그대로 넣어서 이 평균분의 시료 이렇게 하죠. 요거분의 요거 하면 파형률은 둘 다 1이 되겠네요. 그렇죠? 1이 되고 파형률이나 파고율이나 1이 되겠죠. 최대값, 시료값, 평균값이 다 같아요. 구형값은 그죠? 구형파는 그러니까 굳이 뭐 따로 외울 게 없는데 구형 반파는 루트 2가 들어가죠. 그래서 루트 2 이렇게 해서 이것도 파형률, 파고율 이런 식으로 이제 암기를 해주면 단순하게 암기도 되니까 한 번 이해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암기해서 문제풀이에 대비하면 좋겠습니다. 이제 문제풀이에 대신에 이제 시간 제약이 있는 경우는 암기를 한 걸 바로 적용하고 시간 제약이 없을 때는 그때는 뭐 천천히 풀어도 되는데 되게 이제 시간 제약이 있죠. 우리 시간 제약 없는 시험은 없으니까. 자, 이제 다음에 RLC 회로 또는 RX 직렬 회로 이런 내용을 보게 될 텐데요. RL 회로죠. 얘는 이제 RC 회로고, 그래서 RL 회로에는 이제 전압의 위상이 더 빠른 거고, RC 회로는 이제 전류의 위상이 더 빠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뭐 CIA 이렇게 외워로 들어야죠. C 축전기에서는 I 전류가 A 위상이 빠르다 이런 식으로. 자, 이제 G는 우리가 이렇게 이제 복소 형태로 표현하면 R 더하기 J 오메가 L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고, G의 크기는 R의 제곱 더하기 X의 제곱 루트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렇죠? G의 크기는 R의 제곱 더하기 X의 제곱 루트. 그런데 L 회로에서는 XL이 J 오메가 L, 그죠? J 오메가 L이 되는 거고, RC 회로에서는 XC가 J
J 오메가 C분의 마이너스 J 오메가 C분의 J 오메가 C분의 1이죠. 이렇게 이제 될 테고 오메가 C분의 마이너스 J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 분모 분자에 JJ 곱해주면 여기 이제 J 오메가 C분의 위쪽이 이제 1이 되는 거잖아요. JJ하고 마이너스 1이 되고 여기 마이너스가 이미 있으니까 이렇게 이제 표현해 줄 수 있는데 크기만 구할 때는 이렇게 이제 크기만 구하는 거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크기만 각도는 필요 없으니까 그렇죠? 크기만 구할 때는 r제곱 더하기 x제곱 분의 v 해주면 되는 겁니다. r제곱 더하기 x제곱 분의 v r제곱 더하기 x제곱 분의 v 이렇게 이제 위상을 구할 때는 이렇게 이제 써줘야겠죠. 위상이 전류의 위상이 이만큼 느리다. 전류의 위상이 이만큼 이제 빠르다. 이게 플러스 v 얘는 이제 마이너스 여기 이제 마이너스가 들어있어요. 이렇게 해서 rx회로도 한번 해석해 볼 수 있고 이제 우리가 중요한 건 이제 공진의 문제가 많이 나오니까 RLC 공부하는 건 이제 공진의 형태가 어떻게 되는가 이제 보는 거고 물론 이제 전류 전압을 다 각각 공진이 아닐 때도 구해줄 수 있습니다. 그렇죠? 네, 공진 그러면 어떤 개념이 허수부의 값이 0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허수부의 값이. 그래서 이 경우에는 이제 어드미턴스를 구해라 그랬으니까 바로 어드미턴스를 바로 구해 봅니다. 그래서 y는 자, 이제 병렬의 경우에는 y1 더하기 y2가 전체 y가 되겠죠. y는 y1 더하기 y2가 되고 y1은 요거 이제 g분의 1이 y1이 되는 거죠. 그죠? 임피던스의 역수가 어드미턴스니까. 그래서 g는 r 더하기 j 오메가 l이 g가 되고 g분의 1이 이제 어드미턴스가 되는 거고 y2는 j 오메가 c분의 1의 또 역수니까 그냥 j 오메가 c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자 y는 y1 더하기 y2가 되고 이걸 정리해서 이렇게 나오는데 이 과정은 이제 분모에 실수하죠. 분모에 실수하게 r-j 오메가 l 그래서 켤레 복소수를 곱해서 실수를 만들어주는 건데 그냥 크기로 보고 보면 되죠. r제곱 더하기 오메가 l의 제곱분에 여기에 곱하니까 r 그리고 j 오메가 l에 또 j 오메가 c 더해줘야겠죠. 이제 이게 이제 허수부가 되는 거죠. 허수부. 그렇죠? 허수부. 그래서 j 오메가 c를 먼저 쓴 거고 r 제곱 더하기 오메가 제곱 l 제곱분에 요거 곱하니 오메가 l이죠. 오메가 l. 요걸 이제 나중에 쓴 건데 허수부의 부분이 0이면 이제 공진 상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예 둘을 이제 같다 그러면 되겠죠. 앞에 있는 항과 뒤에 있는 항이 같으면. 그래서 묻는 문제는 어드미턴스를 구하는 건데 허수부가 0이니까 이건 0이니까 어차피 얘만 어드미턴스가 되겠죠. 허수부가 아예 0이니까요. 그렇죠? 근데 이거를 뭘로 나타내려고 하냐면 R과 L과 C로 다 나타내려고 하는 거예요. 여기 L이 안 들어있잖아요. 그렇죠? 또 오메가를 알면 오메가를 직접 넣어서 구할 수 있지만 오메가를 모르면 어떻게 할 거냐? 오메가를 구해서 여기다 넣어줘야겠죠. 오메가를 구하는 과정이 이 과정이고 이렇게 넣어주면 여기 오메가 제곱을 구해서 넣어줘도 되니까 자 이렇게 결과적으로 어떻게 나온다는 거예요? 이게 L분의 RC가 나와요. 왜 이 분모가 R제곱 더하기 오메가 제곱 L제곱이 C분의 L이 되니까 여기다 그냥 C분의 L만 싹 집어넣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여기다 C분의 L 집어넣고에 대해서 여기다 넣어야겠죠. 여기다 그죠? C분의 L 집어넣으면 L분의 RC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많은 학생들은 이걸 많이 외워두더라고요. 많이 외워서 이런 문제 나오면 문제가 항상 똑같이 나오는 것 같아. 그죠? 이렇게 이제 구해볼 수도 있어요. 이렇게 어쨌든 이런 식의 내용은 다 알고 있어야겠습니다. 그래서 어드미턴스를 구하면 L분의 RC가 된다. 여기 잘 보시면 L이 하나 떨어져 있는 거 같잖아요. 그래서 L분의 RC 이렇게 L분의 RC 자꾸 이제 내용 알았으니까 그 다음에 암기하는 방법도 여러분들이 알아두는 것도 좋습니다. 그래서 자기만의 암기법 눈으로 봐도 L분의 RC 잘 나오진 않지만 거꾸로 보는 게 좋겠어요. 거꾸로 L분의 RC L분의 A를 거꾸로 그리면 어떻게 그려지겠어요? 거꾸로 그리면 이렇게 그려도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여기 이제 C가 있고 밑에 뭐가 있어요? L 여기 이제 R 이렇게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L분의 RC 이렇게 곱해서 RC 이렇게 L분의 RC 이렇게 한번 암기해 보는 것도 괜찮겠습니다. RC죠, RC 이렇게. 자 이렇게 보시고 다음 내용 한번 넘어가 보는데 이번에는 이제 전력이죠. 전력의 경우에
이런 식으로 이제 전압과 전류가 주어져 있잖아요. 그럼 위상차를 알아야겠죠, 위상차. 소비 전력이니까 당연히 유효 전력, 평균 전력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P는 V 곱하기 I 곱하기 위상, 코사인 세타. 그렇죠? 그래서 170 곱하기 8.5. 그런데 그걸 그대로 쓰면 이거는 최대값이죠. 우리는 항상 이렇게 아무것도 없을 때는 뭐예요? 다 실효값을 쓰게 되는 겁니다. 루트 2분의 170 곱하기 루트 2분의 8.5 곱하기 코사인 위상차 얼마예요? 6분의 파이죠. 플러스 마이너스 상관없죠. 코사인 6분의 파이에서 계산해주면 약 361와트로 계산이 됩니다. 이렇게 이제 정리해주면 되겠고, 자, 교류 전력의 종류를 조금 더 보게 되면 피상, 유효, 무효 전력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죠? 피상, 유효, 무효 전력. 피상 전력은 이제 전체 만들어지는 전력이 그 중에서 부하로 전달되는 전력이 유효 전력, 왕복, 진동하는 전력이 무효 전력. 그래서 I 제곱 R, I 제곱 X, R은 이렇게 G 제곱분의 V, G분의 V 곱하기 I, I가 G분의 V가 I고 R이 이제 이렇게 R을 이제 곱해주면 되는 거죠. I의 제곱, 여기는 I의 제곱, X,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나오게 되는 거고. 그래서 유효전력 제곱 더하기 무효전력 제곱은 피상전력이다. 우리 이제 직각삼각형의 피타고라스 정리처럼 이렇게 이제 정리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런 문제도 우리가 구해봤었죠. V는 200, 40, 170인 경우는 다 나와 있어요. 다 나와 있는 거니까, 뭐, 역률도 구해볼 수 있고 다 구해볼 수 있어요. 그렇죠. 근데 XL과 XC의 차가 이제 X 값이 되는 거죠. 그래서 R이 40, X가 30이니까 30, 40에서 50. 그렇죠? 그 G는 50이 되겠죠. G는 50. 그래서 여기 넣어주면 되는 거예요. 피상전력은 I 제곱분의 G니까 16 곱하기 50으로. 전류는 5분의 전류는 얼마가 G분의 V니까 여기 G분의 V니까 5분의 50분의 200, 그래. 50분의 200이니까 4A 하죠. 4A. 물론 위상은 이렇게 좀, 여기 어떻게 더 커요? XL의 위상이 크니까, 이제 L형이 되겠죠. L 형태의 회로가 될 거고, 그러면 이제 전류의 위상이 늦어지는 거니까, 마이너스 얼마큼? 마이너스 4분의 3만큼, 그죠? R분의 X만큼. R분의 X니까 4분의 3이죠. 이거 이제 탄젠트 역탄젠트 값이 돼서 이제 구해지게 되는 겁니다. 자, 복수 형태로 구할 때는 이렇게도 이제 구할 수 있어야겠죠. 자, 그리고 이제 여기서는 이제 무효 전력, 피상 전력 묻는 문제니까 그대로 I 제곱 R, I 제곱 X 이렇게 해서도 이제 구해줄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하나하나씩 보시면 다 또 공부했던 게 다 회상이 되죠. 이렇게 이제 정리해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태분한 정리, 노튼 정리, 이런 건 이제 등가 정리가 있었어요. 그렇죠? 태분한 정리 같은 경우는 이제 직렬 형태죠. 전화번과 저항의 직렬 연결로 보는 거고, 노튼 정리는 전류원과 저항의 병렬 형태로 보는 겁니다. 전원 쪽을 바라봤을 때 그렇게 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 경우에는 L에서 바라봤을 때 하나의 저항과 하나의 전화번이 직렬 연결된 회로로 이제 앞에 있는 요 왼쪽에 있는 회로를 해석할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렇죠? 그때 이제 이 전화번, 즉 이 태분한 등가 전원이죠. 태분한 등가 전화번을 구하는 방법은 AB를 개방 후에라는 얘기는 이제 RL이 없다고 봤을 때 이 RL에 걸리는 전압을 구하는 겁니다. 그렇죠? 이 단자에 걸리는 전압 또는 이 개방 전압을 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태분한 등가 전압은 그냥 개방 전압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태분한 등가 전압은 부하에서 봤을 때 부하에 걸리는 개방 전압 이런 식으로. 그래서 원회로를 다 생각해 줘야겠죠. 원회로를 다 생각하고 저항을 떼놓고 부하는 떼놓고 요 AB의 단자에 걸리는 전압이니까 결국 이 R3, R2에 걸리는 전압을 구하는 거나 마찬가지고 여기에는 이제 전류가 흐르지 않을 테니까 결과적으로 R2에 걸리는 전압을 구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개방된 상태에서의 단자 사이의 전압 이렇게 이제 봐줘야겠죠. 그래서 이 경우에는 R1, R2 중에서 R2에 걸리는 전압이니까 전압 분배로 분압 법칙으로 적용해서 바로 이제 구해도 되겠고요. 두 번째로 태분한 등가 저항을 구하는 방법인데 태분한 등가 저항은 그냥 개방하는 겁니다.
개방이나 단락하는 거죠. 단락. 그래서 여기 이제 단락하고 대신에 이제 전원이 있을 때 전압원은 단락, 전류원은 개방 이렇게 해줘야겠죠. 여기 이제 전류원이 없었으니까 개방은 안 했는데 전류원 개방, 전압원 단락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구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이때 이제 바라보는 저항을 구하는 거죠. 이렇게 여기서 이제 바라보는 저항, 이렇게 저항을 구하자. 개방 상태에서 저항을 구한다. 자, 그랬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생각해 보면 간단하게 저항과 전압원과 저항까지 다 구해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의 경우에는 이거는 이제 뭔가요? 요거는 우리가 중첩의 원리라고 그러죠. 중첩의 원리를 본 겁니다. 중첩의 원리. 그래서 중첩의 원리 같은 경우에는 전원이 2개 있고 2개 또는 2개 이상 있고 나머지 회로가 수동 저항회로일 때, 선형회로, 저항회로일 때 이 경우에는 이쪽 2kΩ에 흐르는 전류를 구하라 그러면 각각만 있을 때 이렇게 이제 전압원이 있을 때 전류 구하고 전류원이 있을 때 전류 구하는데 전압원에 의한 전류를 구할 때, 즉 전류원은 없애줘야겠죠. 얘를 없애줄 때는 개방을 해서 없애주는 겁니다. 그렇죠? 개방하고 반대로 전압원을 없애줄 때는 전압원은 단락을 해서 없애주는 겁니다. 이거는 단락, 전압원 단락, 그렇죠? 전류원 개방 후 그때 흐르는 전류를 구하는데, 자 여기 이제 전압원에 의해서 전압원 위쪽에 플러스 아래쪽에 마이너스니까 이렇게 전류가 흐르겠죠. 그래서 아이온이 구해지는데 전류원의 방향은 지금 아래 방향이잖아요. 화살표가. 그럼 전류가 이렇게 흘러가겠죠. 이런 식으로. 그럼 여기는 이렇게 흘러가야겠죠. 원래 우리가 잡았던 I2 내려가는 방향의 전류를 구하는데 얘는 실제 올라오고 있으니까 마이너스를 구해줘야 돼요. 그래서 각각 전원에 의한 전류를 구한 다음에 더해주는 것. 그죠? 그러면 3분의 4 마이너스 3분의 2가 되겠죠. 그래서 3분의 2mA가 돼야 된다. 이렇게. 아마 실제 강의에서도 여기를 수정했던 기억이 나는 것 같네요.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구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요거는 이제 밀만의 정리였죠. 밀만의 정리 같은 경우 형태가 어떻게 돼 있어요? R분의 V, 그렇죠? R분의 V, R분의 V, R분의 V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전압을 구할 때, 전류를 구할 때, 이건 전압을 바로 구할 때는 이렇게 이제 밀만의 정리로 구해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3분의 1, 2분의 1, 1분의 1을 여기 3분의 1, 2분의 1, 1분의 1 여기 하나 더 있으니까 2분의 1까지 써주는 거고 이게 뭐가 되겠어요? 마치 임피던스처럼 보이겠죠. 임피던스. 그리고 임피던스가 아니라 컨덕턴스죠. 잘못 얘기했네요. 컨덕턴스. 그래서 G, 그죠? G. V는 어떻게 되겠어요? V는 위에는 분자죠, 분자. 분자 같은 경우에는 전류를 구해주는 거겠죠. 그죠? 그래서 V는 GV네요. GV. 그러니까 G분의 1, GI죠. GI. 미안합니다. G분의 I. 이런 형태로 되는 거니까. 분모는 컨덕턴스항을 구해주는 거고 분자는 전류항을. 그래서 3분의 5, 2분의 3, 1분의 2 여기는 전류가 없겠죠. 그죠? 2분의 0. 전압이 없죠. 전압이 없으니까 2분의 0 이렇게 해서 3분의 5, 2분의 3, 1분의 2, 2분의 0 구해주면 전체 단자의 A, B 사이의 전위차가 전체 전압이 구해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회로가 있느냐 없느냐 여러분들 헷갈리는 것 같은데 없을 때는 그냥 그려주는 거죠. 없을 때는. 그래서 이쪽이 이제 개방된 형태가 되겠죠. 개방되어 있거나 그냥 결과적으로 개방된 형태로 구해도 되고 아니면 이렇게 이제 위에가 이제 아무것도 없는 경우, 얘네들만 있는 경우에는 요거만 빼주면 되겠죠. 요거만. 그렇죠? 요거만 빼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뭔가 나는 회로의 이옴을 이제 부하저항의 입장으로 보는 거죠. 이게 이제 전원 쪽으로 보는 거고 이쪽은 이제 부하저항 입장으로 다시 한번 이쪽에 이제 전원이 다 있으니까 이제 전체를 전원으로 보고 얘를 이제 부하로 보자면 전원층만의 전압을 구하고 싶다. 그러면 요거는 이제 제외해서 얘를 구해주면 되는 거고 부하가 들어가 있을 때는 회로가 연결이 되니까 이걸 다 적용을 해서 여기 이제 써주면 되는 거죠. 이런 형태로 전개가 되게 될 겁니다. 요 슬라이드가 바로 그거죠. 그래서 이쪽 왼쪽만 해석하고 싶을 때, 즉 태분한 등가 회로를 구하고 싶을 때는 요거 2하고 2를 제외한 그죠? 요거만 구해서 태분한 등가 전압을 구하는 거고 여기에 태분한 등가 저항은 이거 어때요? 다
얘를 단락하고, 그렇죠? 얘 쪽은 개방하고 전압은 단락하고 1, 2, 3의 병렬회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11분의 6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여기에 이 2옴의 부하 저항이 이렇게 연결된 거죠. 얘가 이제 11분의 6옴이고 얘는 11분의 31 전압 이렇게 나오겠죠. 그래서 전류는 전체 등가 태분한 등가 저항하고 부하 저항 다 더해서 그거분의 전원의 전압해서 28분의 31A 이런 식으로 이제 전개가 되겠죠. 예. 그런 것도 같이 한번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최대 전력 전송인데, 요거는 이제 제가 이제 수정했던 거고, 최대 전력 전송의 경우에는, 이런 회로의 경우, 다른 게 없을 때는 그냥 R과 R이 있을 때는 어때요? 두 개 같을 때요, 같을 때. 뭐 미분 쓰거나 이런 결과가, 미분해서 쓴 결과가, 최대값 쓴 결과가 둘이 같을 때야. 아주 단순하게 나오니까, 여러분들이 쉽게. 이런 거는 이제, 바로 맞춰줘야죠. 그래서 최대 전력 전송 조건은 두 개의 저항이 같을 때니까 PL, 즉 여기서 소모하는 소비 전력은 R분의 V제곱인데 여기서만 했죠. 전체가 아니라 여기서만. 그래서 4RS분의 V제곱. RS가 R이니까 그냥 4R분의 V제곱 이렇게 봐도 되겠죠. 4R분의 V제곱 이렇게 이제 써볼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 넘어가서 페이서 해석의 경우인데, 이건 페이서 해석이 아니라 그냥 유도결합 회로예요. 그렇죠? 여기 이제 L1과 L2가 두 개 다 있을 때, 이제 상호 인덕턴스에 의해서 인덕턴스 용량이 달라지는데, 그때 얘를 이제 이 전체를 하나의 인덕터라고 봤을 때, 그 등가 인덕턴스를 구하는 거죠. 그래서 L1, L2는 더해주는 건 같은데, 얘가 이제 가극성으로 더해지면 2m을 더해주는 거고 감극성이 되면 마이너스 2m인데 왜 2가 들어가느냐? L1에 의해서 L2에도 영향을 주고 L2에 의해서 L1에도 영향을 주는 그런 상호 인덕턴스가 되는 거기 때문에 더해질 땐 두 개가 같이 더해지고 빼질 땐 두 개가 같이 빼진다. 이렇게 이제 보면 되는 겁니다. 자, 이게 이제 직렬 연결된 인덕터들의 유도 결합 회로를 보게 되는 거고요. 자, 이런 문제가 조금, 여러분, 계산에서 복잡한 문제가 나오면 이제 이런 문제가 나오게 되는데, 한 개의 콘덴서하고, 이 코일이 이렇게 연결이 됐어요. 그러면 두 개가 이제 LC가 같이 있으니까 이제 공진까지 연결해줘서 문제를 내는 거죠. 그래서 공진 상태일 경우, 암묵적으로 이제 공진 상태를 얘기하는 겁니다. 시험 문제는 공진이 이렇게 안 주어질 수도 있어요. 근데 대개는 이제 공진이라고 생각하고 문제를 풀면 되고 300Hz에서 공진이 주어졌다. 그러면 이게 이제 300이 돼야겠죠. 이제 라디안 퍼 세컨드로 바꾸면 2파이F죠. 오메가는 2파이F. 그래서 오메가는 2파이F에서 여기 이제 300 집어넣으면 600파이 라디안 퍼 세컨드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이렇게 해서 오메가를 구해주면 되고 계산할 때는, 그렇죠? 계산할 때는 C도 주어져 있고 L1, L2도 주어져 있는데 상호 인덕턴스를 구하라. 그냥 L을 구하는 게 아니라 상호 인덕턴스를 구해야 되기 때문에 L을 구해야지만 상호 인덕턴스가 이렇게 나오게 되겠죠. 자, 가극성이죠. 같은 방향으로 주어져 있으니까 가극성이 되는 거고 거꾸로 이제 M은 요 식을 전개해서 M에 대해서 정리해서 2분의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오메가 제곱 C분의 1 마이너스 L1 더하기 L2 그렇죠? 요거를 이렇게 이제 정리해주고 여기에 이제 값들을 다 집어넣어주면 되는 겁니다. 그렇죠? 이렇게 방법은 이렇게 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렇죠? 아니면 요 식을 아예 암기하고 있던가 요 식을 근데 이 식을 굳이 암기하려고 뭐 뇌를 더 쓸 필요는 없잖아. 우리 너무 로드가 많이 걸리니까 원래 알고 있던 이런 식들 그대로 적용해서 문제 푸는 게 가장 쉽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보시고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에 이제 평형 3상 기전력, 이게 이제 Y, 그리고 델타, 이런 것들인데, 전원도 연결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부하도 이렇게 이제 연결을 할 수 있겠죠. 전원도 Y 델타가 있겠고, 부하도 Y 델타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그림은 이제 평형 3상, 이제 Y형 부하, 이건 이제 델타 부하인 경우, 그죠? 이게 부하냐 전원이냐 문제가 될 게 아니라, Y형이라면 이렇게 항상, 이건 전류와 전압을 구하는 거니까, 그렇죠? 이게 부하든 전원이든 무관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Y 결선이죠? Y 결선에서는 전류가 동일하고, 델타 결선에서는 전압이 동일하기 때문에, Y 결선에서는 선간 전압이, 상전압의 30도가 빠르고, 크기는 루트 3배가 되는 거고,
그리고 델타 결선의 경우 전류가 예, 상전류보다 루트 3배 더 크고 30도 더 느리죠. 이제 마이너스입니다. 예, 이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이 정도 기억해서 아마 적용하는 문제 이런 거죠. 삼성교류에 이건 이제 이건 이제 이거는 이제 전력입니다. 전력을 보시면 이렇게 이제 또 나오게 돼요. 그렇죠? 그래서 전력을 우리가 이제 유효, 무효, 피상 전력 또는 피상, 유효 전력, 무효 전력인데 내용은 다 같아요. 이제 삼상인 경우에는 각 상의 전력을 구해서 세배해주면 이게 유효든 무효든 이렇게 전체 전력이 되는 거고, 근데 이제 선간 전압과 선간 전류를 표현할 때는 한쪽이 루트 3배가 더 크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루트 3, 루트 3 오히려 이제 나눠주면 되겠죠. 이 안에 루트 3이 들어가 있으니까. 그래서 선간의 값으로 이제 표현할 때는 루트 3을 이렇게 이제 곱해주면 되고, 상의 전력으로 표현할 때는 3배를 해주면 되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y 결선이나 델타 결선 우리가 다 이미 알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이렇게 적용해서 바로 이제 전력을 구해줄 수 있겠고요. V 결선의 경우에는 델타 결선에서 이 하나가 빠졌을 때, 그죠? 그래도 전압의 위상이나 전압의 크기는 변함이 없지만, 그죠? 어쨌든 전원이 이제 2개만 남은 거니까. 그래서 출력비라고 하는 건 델타 결선에 비교해서, 즉 고장나기 전, 하나가 빠지기 전에 전력에 비교해서 V 결선의 전력, 공급 전력이죠. 공급 전력은 57.7%가 된다. 이런 얘기고, 이용률은 두 개만 있을 때 2개가 다 공급하는 전력의 최대값이 각각의 VI라면 2VI가 되는데, 실제 이제 루트 3VI가 공급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용되는 이용률을 얘기해요. 최대 이용률분의 실제 이용률이라는 얘기입니다. 이용률은. 그래서 2분의 루트 3이 돼서 정리하면 86.6% 이렇게 되니까 요거는 이렇게 단답형으로도 문제가 많이 나오게 되죠. 실제는 이걸 하나 분석하는 문제를 객관식 문제에서 낼 수는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요거 그냥 딱 외워두면 바로 대개는 적용하는 문제가 실제 문제로 이제 출제되게 되는 겁니다. 이런 거죠. 단상변압기 세대를 델타 결선으로 운전 중. 그럼 벌써 이거 V결선 문제구나 이렇게 알 수 있어야 되는데, 이 세대니까 300kVA를 공급할 수 있었는데 실제 출력은 어떻게 되겠어요? 출력은 델타 결선에 비해서 루트 3분의 1이라고 그랬죠. 우리 앞에 여기 그죠? 루트 3분의 1, 그래서 57.7%가 되는 겁니다. 아니면 루트 3분의 1을 바로 적용시켜주면 되겠죠. 그래서 본래는 이제 300kVA를 우리가 이제 출력을 낼 수 있는데 루트 3분의 1이니까 100 루트 3 이렇게 되겠죠. 아니면 한 개의 루트 3배 해도 되는 거예요. 한 개의 루트 3배 그죠? 100 루트 3 이렇게 그냥 바로 써도 되는 겁니다. 3개를 루트 3분의 1 했다 이런 얘기는 한 개를 루트 3배 곱했다 이거하고 똑같으니까요. 그죠? 수학적으로. 그래서 바로 답을 구해줄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비대칭 비평형 전압에 대해서, 비평형 삼상에 대해서, 그거를 비평형인 값들을 평형인 값들의 합으로 이제 표현할 수 있는 거죠. 여기서는 이제 VA, VB, VC가 사실은 이제 비평형이에요. 그렇죠? 이제 평형이라면 VA, VB, BC가 120도 위상의 똑같은 크기의 전압으로 다 같을 텐데 이게 조금씩 다른 거죠. 다른 이유는 영상전압과 정상전압 그리고 역상전압으로 분해했을 때 각각들의 이제 합으로 표현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또 이제 역상이 있기 때문에 또는 영상이 있기 때문에 정상에서 벗어난 거죠. 그래서 정상 전압만 있을 때는 이렇게 되게 이제 역상 전압의 경우에 정상분이 크고 영상분이나 역상분이 이제 작겠죠. 그렇죠? 평형 쪽에 가깝다면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수학적인 과정에 의해서 이렇게 이제 정리해 줄 수 있고 수학적인 추론과 과정에 의해서 그 결과를 보니까 그냥 이거는 이제 암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게 매번 볼 때마다 이걸 다 증명할 수 없잖아요. 이 과정을. 그렇죠? 그러니까 내용만 알고 있으면 무슨 의미인지만 알고 있으면 되는데 시험을 봐야 되니까 우리가 저 자격증이든 기말고사든 중간고사든 시험을 봐야 되니까 취업 시험이든 그죠? 아니면 이제 오히려 주관식은 나을 것 같아. 의미를 물어보면 그 의미를 대답할 수 있잖아. 근데 실제로 하나하나를 어떻게 할 거야? 그러면 책 보고 하면 되지 그때는 그죠? 근데 그렇게 이제 책 보고 우리가 답을 객관식이나 이런 시험에서 쓸 수 없기 때문에 이제 외워서 그죠? 3분의 1은 공통으로 들어가는 거고 영상전압은 다 더해서
그죠? 다 더해서 영상전압을 만드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정상전압은 요 A제곱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1A A제곱. 역상점은 반대로 1A제곱 A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제 개수를 잘 집어넣으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우리가 이제 공부했고, 이 다음은 사실 중간고사 범위에 들어가지는 않고요.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한번 정리해 보시고, 물론 이거의 부차적인 것들도 공부하면 좋은데, 일단 중간고사에서는 이 정도 내용을 가지고 출제를 할 겁니다. 예, 여기에 저항의 값들, 전원의 전압값 집어넣을 수도 있고, 문자로 그냥 낼 수도 있고, 그래서 이 내용들만 여러분들이 복습을 하더라도 충분히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게 이렇게 했습니다. 짧게 강의는 했지만 사실은 여러분들이 조금 오랫동안 봐야 돼요. 그래서 이 동영상을 계속 돌려보면서 중간고사 대비를 하려면 계속 돌려보면서 하나하나 자기가 다 이해했는지 체크를 해 나가고 공식 암기하고 만약에 이게 이제 숫자로 나오면 대입해서 구해낼 수 있겠다. 이런 생각, 다짐까지 하고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이번 중간고사 대비 특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